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 북한도 볼 때 이게 뭐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자. 신문은 6년이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소식과 북한이 사실 말 험하기로 하면은 둘째가 라면 서로 할 나라인데 굉장히 절제된 보도를 했고 지금의 국제 정세는 북한에게 유리한 정세가 맞습니다. 네, 오늘 특종의 발견은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은 사실은 최측근이 또 사라졌다. 꽤 반향이 있었는데 사라졌다는 최측근은 누군가요? 이 조용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인데요. 네.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자와의 거리가 이제 권력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네.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작년도에 지난해 김정은이 현지 지도했을 때 가장 많이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올 1월에 비서국 확대 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김정은 주재도 열렸는데 당시에 남포시 온천군의 당위원회 간부들이 음주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자강도 우시군의 농업감찰기관 그 간부들이 권한을 악용해서 인민재산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로 비판을 받고 두 기관이 해산돼 버립니다. 네.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정 처리하라 이런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조용원이 조직 담당 비서라는 게 노동당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니까 이 간부들의 기강문란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지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휘 책임에 의해서 좀 근신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정은이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면 뭔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부들을 잡돌이하는 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사건 말고도 최근 사건만 말씀드려도 작년 7월에 삼지연 현지지도 갔을 때 뭐 감독기관이 태만하다 그러면서 덜 되먹은 자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2023년 8월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수해가 난 평안남도의 안석 간석지에 갔거든요. 당시에는 김덕훈 당시 총리를 타겟으로 해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김덕훈 내각이 국가 경제를 다 말아먹고 있다. 이 정도까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판을 통해서 간부들을 휘어잡는 거죠. 공개 처형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범 수용소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어쨌든 겉으로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노리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직무 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 지역 간부 여러 명이 지난달 말 한꺼번에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김정은의 용인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비판을 해서 이제 완전히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재등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비판을 했는데 그대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김덕훈 당시 총리 같은 경우에 김덕훈 내각이 국가 경제를 다 말아먹고 있다고까지 김정은 얘기를 했는데 네. 총리직을 유지를 시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정말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 이런 식의 용인수를 활용하고 있는 게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측면이냐면 김정은이 간부들을 주기적으로 잡들을 하는 게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게 간부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김정은의 전략은 훨씬 치밀하고 이게 꼭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극장에서 관객을 움직이듯이 국가 전체가 어떤 세팅을 해서 선전을 하고 오도된 이미지를 주입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진짜 노력해서 이렇게 평양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정치를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현대전. 이게 정확하게 이제 뭐 드론에 관련한 이제 내용인 거죠. 최근에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달 초에 김정은이
특수부대 훈련을 이제 참관을 하러 갔는데 그때 북한 특수부대원들 훈련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위장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풀로 된 위장복, 이 길리슈트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저격병들이 입고 다니는 그 위장복입니다. 그걸 입고 산속에 가만히 매복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변화 추이에 맞게 새로운 전법과 방법론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고 수풀 위장복을 입는다고 그래서 현대전에 대한 대응이 되느냐 이런 반론을 물론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중요한 건 저는 북한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전쟁 개념을 바꿔서 현대전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전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속 갱신해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전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도 세밀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북한이 참전을 했을 때 제일 우려하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북한의 무인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 이제 여러 차례 김정은이 현지지도 하면서 좀 공개가 됐죠. 그리고 되게 모자이크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다 작동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화면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외국의 뭐 여러 가지 그 무인기를 모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뭐 우리 글로벌 호크를 무인 정찰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그런 정찰기도 뜨고 내리는 모습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무인 전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해외 순방 케이스로 좀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전승절, 5월에 전승절 행사에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김정은을 초청을 했고 뭐 북한도 계속 뭐 갈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측을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를 확실히 받아야 되겠죠. 북한이 공짜로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식량이나 원유 같은 거 받았을 것 같고 또 다른 것도 받았겠지만 북한이 지금 10,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견해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 추가 병력 3,000명 또 갔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단거리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나 무기도 재래식 무기도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이거 다 카운터해서 책정해서 받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뭐 쇼이구가 왔다 갔다 할 때 일부 받았겠지만 푸틴을 만나서 이런 거 달라라고 해서 이제 또 담판을 지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할 테니까 그런 걸 챙기더라도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이 모스크바에 가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 이건 또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포인트가 분명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김정은이 러시아에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도 지금 북한을 굉장히 건드리고 있잖아요. 네. 취임 첫날부터 누클리어 파워. 네,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 그랬죠. Yeah, we have there is communication. Yeah,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ere is a big nuclear nation. 실제로 좀 그런 관계가 있는 건가요? 미국과 북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글쎄요, 사실 미국 대통령이 말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하는 분이라 정말로 뭐 소통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은 어떤가요? 북미 대화에 좀 관심이 있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에 북한이 나온 반응을 보면 11월 말인가요? 김정은이 내는 워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봤지만 확실한 것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북한이 최근 미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상당히 정제된 멘트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험한 말 쓰기로는 뭐 유명한 나라잖아요. 뭐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거의 비속어 써가면서 비난을 하는데 최근에는 뭐 굉장히 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해서 굉장히 정제된 멘트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 북한도 차후에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선은 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난하는 거는 이번 재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큰 관심을 안 보이는 거는 이것도 이제 국제적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계는 러시아와의 관계잖아요. 북한의 가장 시급한 부분은
러시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유엔에서 북한에 불리한 뭐가 올라가면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북한에 불리한 뭐 제재 이런 거는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하노이 노딜도 좀 만회하고 싶고 노벨상도 타고 싶을 거잖아요.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이 북미 정상회담 부분은 우리가 북한 쪽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노이에서 결국 노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냐? 가장 위대하신 영도자예요. 근데 북한에서만 위대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말하자면 이 우주 행성에서 가장 위대하신 영도자가 김정은인데 당시에 무려 3,800km를 기차를 타고 가서 회담을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타결을 못하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추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노딜하고 나서 기차를 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때 따라간 북한 간부들이 거의 기차 안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받으면서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실무선에서 완전히 100% 합의가 끝나서 가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북미의 실무선에서 합의를 한다라는 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인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실무선의 합의를 통해서 그래 니네 핵보유국 인정해줄게 이렇게 합의해주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겁니다. 평양에 가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더라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실무선의 합의가 좀 미진하더라도 와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벤트성으로 만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부 순방을 하다가 연락을 해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벤트였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 일본 올 때 어떻게 연락을 했는데 잠깐 만나자 해서 만나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만남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북미 간의 실무선의 협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서 뭐 낮은 단계의 어떤 오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싱가포르 하노이처럼 김정은과 트럼프가 해외 다른 곳에 가서 제대로 회담을 하는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김정은을 초청하겠다. 일단 뭐 남한에서 하는 행사에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김정은이 일반적으로 다자회의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자회의로 가면 그 초청국도 세계 여러 나라 정상이 오면 의전은 해주지만 n분의 1로 의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김정은이 오고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 정상이 왔다 또는 정말 미국 정상이 왔다 일본 정상이 왔다 그러면 그 미국, 일본, 뭐 러시아, 중국 정상을 김정은보다 예우를 더해주면 더해줬지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북한 내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영도자인데 가서 n분의 1의 대접을 받았다.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 선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몰 딜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북한과 핵군축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제한하는 대신에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풀어준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협상이기 때문에 스몰 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북한과의 핵군축 스몰 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미국만 위협하지 않으면 한국, 일본 위협하는 핵무기는 뭐 그런 대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일본은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요즘도 핵무기, 핵 자강론이 나오고 있는데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더 거세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대외 정책의 주요 포인트는 중국 견제 아닙니까? 근데 중국 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미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몰 딜로 갈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되고요. 긴밀한 협의하에 우리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유심히 관찰을 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좀 북한에게 유리한 정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행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유럽과 뭐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방 세계가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비상계엄의 탄핵으로 혼란스럽죠. 일본도 내각 지지율이 높지 않고. 근데 이제 북한은 어쨌든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라고 김정은이 진단을 합니다. 작년 말에. 근데 이제 그거는 단기적인 것이고 정세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정말 한국이 소외되겠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북미 협상에 소화되면 한국 소외로 이렇게 언론들도 쉽사리 쓰는데 그 용어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는 이게 교류가 안 되니까 결국 북미 간의 대화를 하면 미국을 통해서 즉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텐데 미국의 우리 입장을 잘 전달을 해서 우리 입장이 잘 전달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미국이 협상을 하면 그건 소외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입장을 얼마나 미국을 통해서든 우리 입장을 정확히 개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